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원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매크로 부분의 부정적인 면과 그리고 긍정적인 면,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흐름을 통해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응 전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먼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부분입니다. 미 정부가 2000년도 초반에는 55%로 굉장히 양호한 그런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로부터 그때 촉발되어서 정부 부채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요 100%를 계속 유지하면서 흘러오다가 별로 줄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왔던 얘기들이 미 정부의 셧다운 얘기들이 한 번씩 나왔었어요. 자, 무사히 넘어가긴 했었는데요. 자, 2020년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미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최대 지금 현재 137%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채 발행을 해서 이걸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풀었죠. 그래서 위기를 지금 무사히 넘겼습니다만 국채가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요. 그래서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137%나 늘어나 있다라면 그것도 GDP 대비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입니다. 즉 이자가 되죠. 방금 보셨던 미 국채를 발행해서 미국 정부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율이 현재 4.2%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미국 정부가 4.2%가 되는 이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 2010년도에는 국채 발행을 그렇게 많이 했었어도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담이 적었는데 지금 2022년 올해 들으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 부채도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특히나 지금 여기 5%. 이 구간에 가면요 굉장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 이자율이 왜 오르는지 뭐 그거는 다들 아시죠. 당연히 지금 FOMC에서 물가 잡리라고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CME 페드와치를 보시면 지금 바로 다음 주에 있죠. 11월 2일 날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얼만큼 될지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지금 93.7%, 굉장히 높은 확률로 75bp를 인상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결국 다음 달 되면은 4%를 진입하게 되는, 이것이 굉장히 지금 시장의 높은 확률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지난 10월 20일 날, 지난주죠. 목요일 날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LEI,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3분기까지 경기 침체 위험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 빨간색 점으로 똥 찍힌 거 있죠. 과거에도 경기 위기가 왔을 때, 경기 위축이 왔을 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전부 다 요 빨간색 선, 즉 리세션 시그널이 나타났던 점,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다행스러운 거는 경기 동행지수가 아니라 선행지수라서 조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얘가 6에서 약 7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경기 침체가 진짜 심하게 오지 말아야 될 텐데요. 10년 마이너스 2년 일드 커버,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0.28%인데요. 네.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면은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요 단기 금리를 중앙은행에서 가져와서 장기로 시중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자 간의 그 마진을 남기는 게 바로 은행의 이자 장사인데요.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예대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기 좀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대출을 줄이게 되면은 시중의 돈이 점점 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결국은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마이너스 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조금 다행스럽게 보입니다. 10년 마이너스 3개월 금리도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얘는 아직까지는 작긴 하지만은 플러스 0.12%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좀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그래서 조금은 다행스럽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 지난 금요일 날, 자, 보셨다시피, 10년 마이너스,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지난 주말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페드와치에서 보면은요, 12월달, 그러니까 11월 2일 이후에 12월달 올해 마지막 금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요, 조금 낮아졌어요. 요렇게 두 개 가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47.6%, 49.5%. 예, 얘는 75bp 확률이 49.5, 그리고 50bp 인상 확률이 지금 47.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11월 2일 날 다음 주에 FOMC 회의는 75bp 확률이 굉장히 거의 확실시되는 수준에 와 있는데, 12월 달은 어쩌면 조금 그 속도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그래서 페드와치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은 안심을 해볼 수 있는, 약간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번 주 금요일 되면요,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약간의 등락을 이어오고는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등락을 이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수치를 나타낼지 요건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자,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자, 금리는 아까 4.2%까지 쭉 올라간 거 보셨죠? 예. 근데 채권은 금리와 바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6년도, 7년도에 정말로 저점을 찍었던 게 103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109예요. 자, 그러면 이 최저점과 이격은 4.5%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갈 게 뭐가 있냐면요, 자산 가격에 가장 먼저 바닥점을 형성하는 게 바로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뒤에 바닥점을 형성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바닥을 찍는 게 바로 경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바닥을 찍는 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이게 자산시장의 어떠한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이 먼저 바닥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는 금리가 정점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채권 가격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지난 2006년도, 2007년도 저점까지만 쭉 내려간다고 봤을 때는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거죠. 채권 바닥이 거의 발목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봐져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이 바로 바닥을 형성한다, 바닥을 찍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는 게 바로 이어져서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는 이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르고 닳도록 기다리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가 바닥을 찍는 게 또 6개월 뒤에 나타납니다. 경기가 바닥이 나타나고 다시 회복할 때는 주가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을 거예요. 주식은 항상 선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똑똑한 스마트머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정말로 아직까지는 바닥을 형성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때 주식은 이미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거 명심하고 가시면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한참 뒤에 바닥을 형성해요. 통상 이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나서 5년 정도 뒤에 부동산은 바닥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채권이 지금 바닥점을 향해 가고 있고, 불과 4% 내지 5% 그 정도
바닥을 지금 이제 놓고 있다. 그리고 채권을 가장 같이 선도하는 금리 부분이 이제 곧 막빠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들이 이제 같이 융합돼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번 연도에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그 금리라는 부분, 그것이 이제 전체를 봤을 때 7에서 8부 능선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후반전이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경기뿐만 아니라 이 사이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시장은요, 통상 상승 사이클이 66개월입니다. 그리고 하락 사이클은요, 13개월입니다. S&P 500 지수로 보시면 1월부터 지금 현재 10월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까지는, 자, 12월까지는 그냥 가고, 내년 1월, 2023년 1월이 되면은 드디어 13개월 하락 패턴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락했다고 쳤을 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닥권을 찾아야 되는 그 시기가 2023년 1분기는 바로 바닥 찾기 기간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것을 또 대변하는 또 하나의 기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이거 잘 보시죠. 제가 지금 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기술적 분석상에서 60일선 한번 보십시오. 파동을 셀게요. 파동 이론상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보이십니까? 1파, 2파는 짧았습니다. 3파 길게 내려오고요. 4파 반등 좀 컸고요. 그 다음에 5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 웨이브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60일선이 지금 마지막 파동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마지막 파동으로 내려간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선가 이제 바닥점 형성하고 돌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지금 21선이 파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어디선가 지금 이제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겁니다. 한 번에 못 뚫고 올라가요. 설령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두들겨 맞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떨어지더라도 이게 마지막 파동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파동 이론상에서도 지금 진행에 7에서 8부 능선은 지금 지나고 있다. 하반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산상으로 한번 봐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3개월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여기서 3개월이면 이제 11월, 12월, 1월, 내년 1월이 되죠. 그러면 3개월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두 개 합쳐서 2023년 1분기는 금리적인 부분이나 혹은 주식시장의 파동 이론상이거든. 이게 둘 다 결국은 내년 1분기는 바닥 찾기는 진행될 것이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느낌상으로 오시죠.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큰 그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디테일한 걸 보실게요. 자, 3개월은 3개월인데, 뭐 꼭 3개월은 아닙니다. 어바웃하게 지금 3개월이고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좀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봤을 때는요, 내년 2023년 1분기 바닥을 형성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분기까지,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지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당장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보시면은 선물 지수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정신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견뎌야 할까?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21선 보시면, 자, 오늘 살짝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1선이 이렇게 좀 올라가야 돼요. 자,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61선과 21선,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과연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 지금 여기에서는 1차 저항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중간점이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3,800포인트 정도 되네요. 자, 여기 중간점을 해가지고 여기가 1차 저항 라인,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갔을 때 61선이 있는 3,900 한 3, 40 정도 되겠네요. 3,900 한 30포인트 정도. 이때를 2차 매물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매물권이라는 걸 뭐요? 올라가면은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매물이 나와서 지금 반등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종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QQQ입니다. 자, QQQ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이제 벌써 시장이 시작됐는데요. 장 시작 전에는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생 난리였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흐름은 S&P 500 스파이든 QQQ든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패턴상. 자, 그러면 제가 수치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21선은 오늘로 해서 이제 옆으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락 기울기가 옆으로 완만하게 돌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일주일 남긴 했지만은 이번 달은 여전히 월봉이 양봉입니다. 상승 방향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상승은 상승이되 무슨 상승이냐면요, 제한적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적 상승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갔을 때 어디서든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매물권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때 언제죠? 10월 초에 나타냈던 이 직전 고점 부분, 여기가 가격이 얼마냐면 282달러 정도 되네요. 여기를 1차 매물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언저리에서 음봉이 나올 때, 그때 살짝 기미가 보인다. 자, 올라가다가 꺾어질 때, 이렇게 이평선 올라가다가 꺾어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음봉입니다. 중간에도 음봉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디선가 이 음봉이 나올 때가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불안하신 분은요, 음봉이 여기 중간점 위부터 음봉이 나올 때 그때마다 조금씩 매도해서 털어내는 거,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부담이 좀 적으실 거고요. 확실한 신호는 이 이평선, 5일 이평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5일 이평선이 탁 꺾어질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저로의 매도 찬스입니다. 자, 일종의 매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경우로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이익 실현하는 부분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여기서 많이 물리신 분들, 이 앞에서 계속 물려서 손실 나고 계신 분들, 이때는 자, 앞으로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약 5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동안에 지금 주가의 바닥은 안 쳤어요. 주가의 바닥 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한번 태풍이 몰아칠 겁니다. 태풍이 몰아쳐요. 항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요, 이렇게 색깔을 바꿀게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요,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불꽃놀이나 뭐 빵 터뜨려요.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빵 터뜨리는데 위에 꼬리를 달고 쭉 내려와요. 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내려가다가요, 추세대로 오르락 내리라. 자, 내려갈 때 좀 세게 내려가고 길게 내려가고, 반등 줄 때 짧게 반등 주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한번 마지막 파동 때 마지막에 피날레를 날립니다. 확 꺾어지게 돼요. 마지막 피날레, 자, 하락의 불꽃놀이를 끝내고 나면은 그때는 어디선가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반등하면서 그 다음에 상승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락의 피날레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그런 공포스러운 국면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길게 떨어지면서 사람들을 지치게는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공포스러운 때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이론상에서도 마지막 파동 구간이지만 마지막 피날레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는 내 자산을 그래도 잘 보호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려고 하면은 단기적이라도 대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로 올라갔을 때
지금 QQQ 구간에서 282달러, 282달러에서 위로는 294달러 정도 되네요. 요 사이에서 5일선이 꺾어지면은 단기적 고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도 같이 보실게요. 반도체 ETF는 얘도 마찬가지 지금 좀 늦긴 하지만 가고는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5일선이 밑에서 얘도 마찬가지 1파, 2파, 3파, 4파, 5파 다 그리고 이제 21선 막 턴하고 있는 중이네요. 자, 그러면 기다리면 얘도 쭉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21선도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얘 역시도 제한된 반등입니다. 제한된 반등이니까 어디에서 두들겨 맞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높은지를 제가 딱 집어보면은 2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가격을 한번 적어 볼게요. 347달러에서 361달러. 예, 요 사이는 매물권입니다. 그 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나스닥 지수가 좀 빨리 꺾어지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제 이 속수가 올라가다가 여기 구간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앞에서 꺾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꺾어지든 혹은 여기 도달해서 꺾어지든 어디선가 5일선이 꺾어지게 되면은 물량을 줄이는 그 대응 전략을 함께 쓰셔야 됩니다. 반등을 줬을 때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1배수짜리 ETF로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구간에 이렇게 짧게 반등 나오는 거, 짧게 반등 나올 때 이때는 1배수짜리 하세요. 3배수짜리로 내가 세게 먹겠다. 예, 잘 들어가 놓고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고 싶으시면 그냥 1배수짜리로 안전하게 가시고요. 작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복수는 나중에 이렇게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턴했을 때 그때 3배수짜리로 복수를 하시고요. 지금은 1배수짜리로 제가 아주 내 계좌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요. 지금 21선이 지금 이렇게 반등을 주다가 혹 꺾어질 때 있죠. 이때는 3배수짜리 SQQQQ 있죠. 21선이 이렇게 꺾어질 때, 월봉이 음봉일 때, 11월달 됐을 때, 이제 바로 다음 주죠. 11월달 됐을 때 월봉을 확인하시고 음봉이 내려간다.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톡 꺾어져서 내려간다. 그러면 3배수짜리 SQQQ OK입니다. 왜냐? 하락 추세 구간에서 음봉으로 내려갈 때 SQQQ 3배수짜리 좋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야지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으세요. 바닥점이 왔을 때 내가 바닥을 잘 잡으려고 하면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이 있으려고 하면은 내 계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잘 못 지키고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 구간에 내 계좌를 털털 털려버리면 정말 바닥이 와서 그때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살 돈이 없으면 정말 안타깝겠죠.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내 계좌에 현금은 잘 보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짧게 반등이 짧게 나올 때도 짧게 먹고 나와도 되는데 그때는 무리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렇지만 슬기롭게 잘 대응해서 이 어려운 장을 이겨내서 내 계좌가 성장을 하고 결국은 주식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조합어TV와 함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